안경 렌즈, 기타 렌즈, 이제 저시력용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저시력을 위한 렌즈인데요. 저시력이라는 거는 이제 양안의 시력이나 시야가 모든 안과 치료 또는 안경 등의 광학적 보정 장치를 사용해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과 치료를 받든 안경을 쓰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저시력을 두 눈 중에 더 잘 보이는 눈의 교정 시력이 0.3 미만이거나 중심 시야가 20도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정리해서 저시력자이란 안과 치료를 받든 안경을 쓰든 잘 보이는 눈 쪽이 교정 시력이 0.3 미만인 눈을 이제 저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시력용 렌즈를 지금 배울 건데요. 이런 저시력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안경 렌즈나 콘택트 렌즈로는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구에는 광학적 보조기구, 비광학적 보조기구, 그리고 기차 보조 장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광학적 보조기구고, 요거는 망원경 혹은 확대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시력자들이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를 하는 확대경 혹은 망원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저시력용 렌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시력용 렌즈는 저시력을 위한 렌즈고, 저시력은 뭐 안과 치료를 받든 안경을 쓰든 교정 시력이 잘 보이는 쪽이 0.3 미만인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렌즈가 이 저시력용 렌즈고요. 그 다음 배울 거는 가림 렌즈, 이제 차폐 렌즈라고도 하고요. 이 가림 렌즈는 약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약시란 눈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력 교정이 곤란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시, 양안부등시, 심한 난시 또는 수술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그런 이제 눈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기능이 저하된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저시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눈을 사용을 해서 그 눈이 조금 발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눈을 사용하지 않고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런 약시고요. 그러면 이런 약시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된 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눈을 이제 계속 기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시 치료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약시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견하면 내가 안 쓰는 눈을 자꾸 쓰게끔 하게 해서 기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시 치료용 렌즈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눈을 기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렌즈로서 일반적으로 가림 렌즈 혹은 차폐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쪽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쪽은 이제 사물이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눈,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눈, 이쪽은 잘 보이는 눈, 이쪽은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눈. 그래서 이 안경을 쓰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진 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능을 훈련시키고 향상시키는 게 이 가림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 렌즈의 종류로는 샤버시 렌즈, 프로스티르 렌즈가 있고요.
이 샤버시 렌즈는 약간의 투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눈의 가장자리나 이런 게 윤곽 정도는 조금 보이는 게 이제 샤버시 렌즈고요. 후로스티드 렌즈는 렌즈 후면을 완전히 젖빛 유리로 만들어서 명암은 느낄 수 있는데 시력은 얻을 수 없는 렌즈가 이 후로스티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 렌즈는 렌즈 내면에 특수한 굴곡이나 코팅 처리를 통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통과하지만 렌즈 내면에서 난반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불투명해서 밖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렌즈 밖에서는 안경 착용자의 눈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빛은 통과하지만 난반사가 일어나게 해서 렌즈를 통해서 밖을 볼 순 없는 쪽을 만들고 한쪽은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이 가림 렌즈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빛은 투과하지만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거죠, 사물은. 그래서 내가 잘 쓰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된 눈을 사용하게 하는 게 이 가림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 렌즈는 약시와 관련이 있다. 약시와 관련이 있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눈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안대로 가리는 방법이 있고 잘 보이는 눈을 이렇게 가림 렌즈를 쓰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안대 가림은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리는 거고요. 가림 렌즈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안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건데 당연히 안대 가리면은 한쪽 눈을 아예 가려주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확실히 티가 나죠. 이 가림 렌즈는 눈의 윤곽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안경을 썼구나라고 보이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대 가림법보다는 가림 렌즈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을 거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대 가림법은 말 그대로 눈 주위가 짓물리거나 간지럽고 이 가림 렌즈는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울 렌즈는 프레넬 렌즈 혹은 프레넬 막 렌즈 혹은 프레넬 프리즘 렌즈 이렇게 불리는데 이 프레넬 렌즈는 이제 어떤 거냐면 유연성이 주어진 투명하고 얇은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작은 프리즘을 연결한 얇은 판 형상의 프리즘 렌즈 또는 구면 렌즈를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즘 굴절력 렌즈 자체가 수요가 많이 적고 직경의 종류, 프리즘 디옵터 이런 다양성 등 때문에 이제 특별 주문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즘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프리즘이 커질수록 처방된 우리가 이게 이 프리즘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8 프리즘이면 그만큼 기저 방향이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처방된 프리즘 굴절력이 크기가 클수록 기저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무거웠기 때문에 안경으로 썼을 때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유연성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여러 개의 작은 프리즘 렌즈를 연결한 얇은 판을 프레넬 프리즘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일반 프리즘 렌즈와 프레넬 프리즘 렌즈인데 이 두 개가 프리즘 값이 같아요. 근데 일반 프리즘 렌즈가 이제 프리즘 굴절력이 크면 이렇게 기저 방향이 이렇게 두꺼운 대신에 프레넬 렌즈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프리즘 렌즈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리즘 값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개를 연결해서 큰 프리즘 굴절력 값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일반 프리즘 렌즈보다는 훨씬 두께가 얇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색수차, 왜곡수차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즉시 교정이 가능하고 가격도 싸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넬 렌즈의 단점은 투명도가 낮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1프리즘당 한 3% 정도 시력 저하가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프리즘 사이에 연결선 부분이 보인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리즘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윤곽선이. 그리고 상의 콘트라스트가 저하된다. 대비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넬 렌즈는 얇고 가볍고 굉장히 뭐 금액도 싸고 색수차나 왜곡수차가 거의 없는데 투명도가 낮아서 시력 저하가 조금 있고 상의 콘트라스트가 저하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높은 프리즘 굴절력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하는 렌즈다. 그래서 뭐 요게 사용되는 경우가 안경 말고도 우리가 등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넓게 퍼뜨려야 되잖아요. 어느 방면에서 볼 수도 있게. 그래서 등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요게 프레넬 프리즘 렌즈고, 그 다음 배울 거는 슬래브업 가공 렌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안에 부동시가 심한 사람한테 쓰는 렌즈예요. 부동시. 슬래브업은 부동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부동시라는 거는 좌우 교정 굴절력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마이너스 2디옵터, 한쪽이 마이너스 8디옵터, 이런 것처럼 좌우 교정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이 부동시인데, 이 부동시에서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하면, 굴절력이 많이 다른 렌즈를 사용을 하면 좌우 렌즈의 자렌즈 양안 시선이 지나는 위치에서 굴절력의 차이 때문에 상하 프리즘 굴절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 초점에서 보면 뒤에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중 초점에서 이쪽이 자렌즈 부분이고 이쪽이 자렌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S-8디옵터이고 왼쪽은 S-2디옵터예요. 그럼 내가 1mm만 내려가도 이 사람은 8프리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은 1mm 내려가면 2프리즘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면 상하 프리즘 굴절력의 차이가 발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에서 상하 프리즘 굴절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양안시 융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안의 프리즘 굴절력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좌우 중 한쪽에 모렌즈 광학 중심점 위치를 이동시켜서 연마하는 게 슬래브업 가공입니다. 그래서 이 슬래브업 가공은 이중 초점 렌즈에서 굴절력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굴절력은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굴절력의 변화 없이 자렌즈의 프리즘 굴절력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가공한 렌즈의 정면 곡률 반경에 맞추어 후면을 연마하고, 그 후면 연마한 더미 렌즈를 붙인 다음에 초정의 프리즘과 기저 방향이 생기도록 가공을 합니다. 그 후에는 후면을 가공하여 목적하는 굴절력을 얻고, 마지막으로 전면에 부착된 더미 렌즈의 나머지 부분을 떼어내는 게 이 슬래브업 가공인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슬래브업은 이중 초점 점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베이스 업 가공입니다. 베이스 업 가공이고,
좌우 굴절력 중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쪽에 슬러브업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디옵터와 마이너스 2디옵터인 렌즈에서는 마이너스 8디옵터 쪽에 슬래브업 가공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3디옵터와 플러스 1디옵터가 있으면 플러스 1디옵터 쪽에 슬래브업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래브업 가공은 베이스업 가공이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누진타 초점 렌즈에서 배웠던 프리즘 띠닝, 원형부 가장자리 두께를 줄여주는 가공이 있었잖아요. 프리즘 띠닝이라는, 그거는 베이스 다운 효과였잖아요. 요거는 베이스 업 효과를 내는 베이스 업 가공입니다. 그걸 조금 비교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즘 띠닝은 누진과 관련이 있어요. 프리즘 띠닝은 누진 굴절력 렌즈에서 원형부 두께를 줄이는 방법이고, 기저 하방 프리즘 효과, 그러니까 베이스 다운 프리즘 효과를 내는 거고, 이 슬래브업은 이중 초점에서 베이스 업 가공을 하는 거다. 이런 차이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울 렌즈는 사이즈 렌즈입니다. 사이즈 렌즈는 이제 우리가 교정 렌즈에서 좌우 굴절력 차이가 발생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좌우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많이 다른 게 이제 부등상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좌우 상의 크기가 5에서 7% 이상이면 이게 부등상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등상시가 생기면 안정피로나 두통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양안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달라서 융합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 부등상시는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다른 건데, 이 부등상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좌우안의 상의 배율을 최대한 동일하게 해서 좌우안의 상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는 게 해결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렌즈의 두께, 정면 굴절력, 굴절률 등을 조절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굴절력의 변화는 없이 자기 배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 두께를 줄이거나 전면 굴절력을 바꾸거나 아니면 렌즈 굴절률을 바꿔서 전체 굴절력의 변화는 없는데 자기 배율을 변화시켜서 좌우안의 상의 크기를 같게 하는 게 부등상시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렌즈는 이런 양안의 굴절력 차이에 의한 부등상시일 때 망막에 맺히는 상의 배율 차이가 발생을 해서 융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양안시 융합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렌즈는 부등상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양안의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나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많이 달랐을 때 이 자기 배율을 바꿔서 상의 크기를 유사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이즈 렌즈고요. 요거는 굴절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두께나 굴절률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안에서 보는 상의 크기가 많이 달랐을 때 그 배율의 크기를 조금 바꿔서 비슷비슷하게 상의 크기를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이즈 렌즈고요. 이 사이즈 렌즈는 부등상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배울 거는 비구면 렌즈입니다. 우리가 구면 렌즈가 있고 비구면 렌즈가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광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요런 빛이 있을 거고 요런 빛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빛이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 빛을 봤을 때
광축에서 멀어진 빛, 그러니까 이 광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일수록 굴절하는 광선이 더 많이 굴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빛이 이제 굴절을 해서 여기 맺혔다면 여기 더 높이, 간축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더 안쪽으로 굴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굴절률이 조금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맺히는 거고, 더 멀리 있는 거는 더 앞쪽에 이제 굴절 맺히는 거죠. 굴절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맺히는 현상이 이제 구면수차입니다. 이 구면수차라는 거는 광축으로부터 먼 렌즈의 가장자리에서 굴절하는 광선일수록 더 많이 굴절되는 현상. 그래서 빛 에너지가 흩어짐에 커져서 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구면 렌즈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당연히 렌즈의 직경이 커질수록, 굴절력이 커질수록 그 정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면 수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서로 상반되는 구면 수차를 가지는 렌즈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면 수차를 상쇄하는 방법으로서 안광학 기기나 카메라와 같은 광학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안경 렌즈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두 번째인데, 렌즈 주변부에서 커지는 구면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광축에서 멀어진 빛일수록 더 빛이 많이 꺾인다고 했잖아요. 더 안쪽에 있는 빛일수록 덜 꺾이고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건데, 그래서 이 광축에서 먼 쪽, 이쪽 부위 있잖아요. 이쪽의 곡률 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곡률 반경을 늘려주는 겁니다. 곡률 반경이 늘어나면 조금 더 평평해지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늘어나면 굴절력은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더 꺾이던 게 이제는 같은 위치에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광축에서 먼 부분은 곡률 반경을 길게 해서 광축에서 먼 부분의 초점을 약간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초점에 맺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비구면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면 렌즈는 광축에서 먼 이 주변부를 약간 평평하게 만든다, 비구면 형상으로 만든다 해서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를 비구면 현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초점에 맺힐 수 있게 하는 게 비구면 렌즈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렌즈 주변부의 커지는 구면 수차를 줄이기 위해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하는 방법, 즉 렌즈면을 비구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면 수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렌즈면이 구면일수록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굴절력이 커져서 렌즈의 초점이 하나의 점에 형성하지 못하고 약간 늘어지는 모양인데, 렌즈의 가장자리 쪽에 곡률 반경을 늘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초점을 길게 해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렌즈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렌즈를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주변부의 곡률 반경을 길게 해서 주변부에서 맺히는 초점을 조금 길게 해서 하나의 초점에 맺힐 수 있게 되는 게 이 비구면 렌즈입니다. 이 비구면 렌즈는 주변부의 플러스면 굴절력을 연속적으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 구면 수차를 제거하거나 줄인 렌즈를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비구면 렌즈는 구면 수차를 제거를 하거나 줄인다. 그래서 볼록 플러스 렌즈의 경우는 두께 감소 효과가 뛰어나지만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 삽입부의 크기가 작으면 두께 감소 효과는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구면 렌즈는 구면 수차뿐만 아니라 이 왜곡 수차도 조금 줄여주는데요. 왜곡 수차는 일단은 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굴절력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라 광학 배율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그쪽 주변부에 맺히는 상이 커 보이거나 작게, 그래서 상이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형상이 왜곡 수차고요. 먼저 플러스 렌즈일 때 플러스 구면 렌즈에서 광학 중심점에서 먼 가장자리의 플러스 굴절력이 중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주변부의 안경 배율은 중심 부위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주변부로 갈수록 더 크게 보여 사각형 전체 모양은 실패형 왜곡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구면 렌즈일 때 주변부의 안경 배율이 중심부보다 크게 되면서 주변부의 사각형이 중심부보다 조금 넓어 보이죠. 퍼져 보이죠. 이런 형상을 이제 실패형 왜곡이라고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에서는 술통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넓어 보이고 주변부가 조금 좁아 보이는 술통형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왜곡 수차인데, 이 왜곡 수차는 구면 수차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비구면화를 하면 구면 수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면 수차를 제거하면 왜곡 수차도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는 구면 수차도 제거하고 왜곡 수차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구면 렌즈는 빛이 한 곳에 맺히지 않고 다양한 점에 이제 맺히는데, 비구면은 한 점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러스 렌즈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변부의 상이 조금 더 퍼져 보이는 실패형 왜곡이 나올 거고, 비구면은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봤을 때 어떤 게 시야가 더 넓겠어요? 똑같은 거여도 이쪽이 시야가 더 넓은 거죠. 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더 넓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상이 퍼지지가 않으니까. 왜곡 수차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이게 비구면 렌즈고 이게 구면 렌즈예요. 확실히 주변부에서의 왜곡이 많이 적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넓어요. 시야.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눈이 작아 보이거나 이런 게 조금 덜해요. 비구면 렌즈가 구면 렌즈보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시야 자체도 조금 더 넓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구면 렌즈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렌즈 주변부에 발생하는 왜곡 수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면 수차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구면 렌즈에 비해서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 렌즈면이 평평하겠죠. 왜냐하면 곡률 반경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니까 평평하고 얇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구면 렌즈보다는 비구면 렌즈가 전체적으로 조금 얇아요. 주변부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 수차가 제거되므로 시야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직경이 커져도 색수차, 빛점 수차의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면 렌즈에서 비구면 렌즈, 양면 비구면 렌즈로 가면 갈수록 렌즈면은 점점점 평면해지고요. 평평해지고 두께도 점점 얇아집니다. 그리고 왜곡도 많이 감소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구면과 비구면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평평하고 두께도 얇고 왜곡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시야도 훨씬 넓다 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배울 거는 편심 렌즈입니다. 편심 렌즈는 굴절력을 지닌 일반 렌즈에서 광학 중심점과 기하 중심점을 일치시켜 만든 렌즈를 무편심이라고 하고요. 편심 렌즈는 광학 중심점을 기하학 중심점과 일치시키지 않고 옮겨 만든 렌즈를 편심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안경 모양의 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안경 렌즈에서 광학 중심점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동공 중심점을 찍었을 때, 안경을 썼을 때 여기 위치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광학 중심점과 동공 중심점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점을 여기에 일치시켰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해당하는 렌즈가 없으니까 가공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광학 중심점을 한쪽으로 편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광학 중심점을 동공 중심점에 일치시키면 렌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자체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부족했던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렌즈가 전체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편심 렌즈입니다. 그래서 광학 중심점을 조금 옮겨서 만든 렌즈를 편심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으로 중심과 광학 중심점이 이제 일치되게 딱 가운데 있으면 무편심이고, 광학 중심점을 한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만든 게 편심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나오는 렌즈의 경우에는 그냥 기하 중심점과 광학 중심점을 일치시켜서 만들어도 렌즈에 빈 공간이 없는데, 이제 렌즈 사이즈 자체가 여기서 65mm로 바뀐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렌즈가 생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5mm의 렌즈일 경우에는 그만큼 렌즈를 편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렌즈를 이동을 시켜서 65mm가 되더라도 렌즈를 가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편심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편심 렌즈는 광학 중심점과 기하 중심점이 일치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안경 뭐 크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큰 걸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렌즈 사이즈가 이제 80mm까지 되는 게 생산이 돼요. 그래서 편심 렌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한데, 플러스 렌즈의 경우에는 편심과 무관하게 굴절력의 변화 없이 렌즈의 직경을 줄임으로써 렌즈의 두께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플러스 렌즈가 있으면 광학중 시점을 조금 이동을 시켜서 깎이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끄터리가, 안경 끄터리가 이 부분에 걸렸을 때랑 이 부분에 걸렸을 때 두께가 이 정도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편심을 해서 두께가 얇게 나오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게 한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깎이는 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렌즈의 직경을 조금 렌즈의 두께를 조금 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편심 렌즈예요. 그래서 편심 렌즈는
뭐 안경테 사이즈가 커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얇게 하기 위해서도 편심 렌즈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렌티큘러 렌즈. 이 렌티큘러 렌즈는 큰 굴절력을 가진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렌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굴절력이 큰 렌즈는 가장자리가 그만큼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그러니까 내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을 깎는 렌즈라고 보면 돼요. 그 부분을 깎아서 좀 얇게 만든 렌즈. 그래서 렌즈 중안부에 30에서 40mm 정도의 유효 직경, 그러니까 내가 시선이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의 렌즈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쓰냐면, 요거는 무수정 제한, 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무수정 제한 교정 렌즈로 좀 많이 쓰고요. 무수정 제한은 그만큼 굴절력이 높은 렌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쓰고요. 이 무수정 제한은 일단 수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정체가 자외선이나 청색계통의 단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정체가 없으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보여요. 청시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렌티큘러 렌즈는 청시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운 계통의 렌즈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 청시증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 렌티큘러 렌즈는 무수정 체한을 교정해주는 렌즈고,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을 깎는 거다. 높은 굴절력을 가지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내 시선이 맺히지 않는 이 부위를 깎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위를 깎아내서 약간 무게를 줄여주고 두께도 조금 줄여주는 렌즈가 렌티큘러 렌즈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커터레트 렌즈의 렌티큘러 현상이고요. 이 렌티큘러 렌즈는 무수정체 안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경 재료와 모든 진도는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AF 용지를 좀 챙겨 주셔서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안경 렌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안경 렌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경 재료학 진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